노벨상 수상으로 환호하던 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1번째 노벨상 수상을 자축하던 일본. 한껏 오만해진 일본 과학계는 한국과 비교하지 말아달라며 한국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2시 17분 전 세계를 멈춰세운 단 하나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인 스승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상자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에 일본 과학계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한국이 상을 강탈당했다라며 학계는 분노했죠. 도대체 그날 새벽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로 해주세요. 같은 일본인이니까 믿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리에입니다. NHK 과학 전문 기자로 25년째 일하고 있죠. 그날 스스무 기타가와 교수님과의 인터뷰는 일본 과학계가 손꼽아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31번째 노벨상 수상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떠돌던 때였죠. 연구실 문을 열자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벽면 가득 학술지와 논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한쪽 테이블엔 분자 모형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기타가와 교수님은 창가에 서서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어요. 앉으세요, 사토상. 그가 돌아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 뭔가 무거운 것이 담겨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 공기에서 물을 뽑아낸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 기타가와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74세의 노학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막의 공기 1kg에서 수리터의 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산화탄소 포집률은 98%, 촉매 효율은 기존 대비 300% 향상됐죠. 교수님은 책상 위에 투명한 결정체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작은 결정 안에 수천 개의 나노미터 크기 구멍이 있어요. 마치 스펀지처럼 기체 분자를 잡아두죠. 햇빛에 반짝이는 결정체가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에 빨간 불빛이 꺼지는 걸 확인하며 기기를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려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사토상.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녹음기는 꺼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 속을 다시 확인하며 꺼진 녹음기를 보여드렸어요. 교수님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순간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그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봤어요. 한국인 스승, 김영우 선생님에게서 왔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일본 최고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앞둔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제 표정을 읽었는지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1983년 멜버른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김 선생님은 박문 연구원이셨어요.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오래된 액자 하나를 바라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은 연구자들이 실험실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동양인이었는데 아마도 그분이 김영우 선생님이었겠죠. 저는 메모장을 꺼내려다가 멈췄습니다. 교수님의 손이 제 손목을 부드럽게 눌렀거든요. 리포트엔 쓰지 말아주시오. 그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일본인이니까 믿겠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같은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진실을 숨기라는 건가요? 아니면 진실을 아는 사람끼리의 신뢰를 말하는 건가요? 김 선생님의 노트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붙들고 계셨던 실험 노트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회상에 빠진 듯했어요. 노트 한 페이지마다 빼곡히 적힌 화학식들. 그리고 여백에 작게 쓰인 한 문장이 있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폭탄 같은 고백이었어요. 일본 과학계의 자부심이 될 연구가 실은 한국인 스승에게서 시작됐다는 말이었으니까요. 1999년 스승님과 제가 함께 쓴 논문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서랍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Y, H, KM이라고 적혀 있죠? 제 눈앞에 펼쳐진 논문의 저자란에는 분명히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저자도 아니었고 교신저자도 아니었어요. 그저 공동저자 중 한 명으로 작게 적혀 있을 뿐이었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야심이 컸고 세상에 인정받고 싶었죠. 그는 논문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연구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가방 속 꺼진 녹음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김 선생님은 1901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연구비가 끊겼다고 들었죠. IMF 직후라 한국 상황이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몇 글자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트러졌어요. 김영우, 1년, 연구비 중단, IMF. 그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교수님의 눈가가 부러졌어요. 공기에서 물을 만든다는 꿈, 사막의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주겠다는 그 꿈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이 순간, 저는 기자이기 이전의 한 인간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같은 일본인으로서의 신뢰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 2003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향년 63세, 너무 이른 나이였죠. 연구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교수님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엔 후회와 죄책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노벨상을 받게 되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긴 침묵 끝에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양심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매일 밤 김 선생님 꿈을 꿔요. 연구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기타가와 교수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석양에 물든 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제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손에 쥔 메모장이 뜨거운 쇠덩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토대를 나와 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기타가와 교수님의 고백만이 맴돌았습니다. 도쿄행 신칸센을 기다리며 플랫폼에 서 있었어요. 제 손엔 여전히 그 메모장이 들려 있었죠.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는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좌석에 앉아 메모를 다시 펼쳤어요. 김영우, Y, H, K임, 사막의 물, 1983년 멜버른. 창밖으로 교토의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도쿄에 도착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멜버른 대학교, 1983년, 공동연구. 이 단서들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결정해야 할 게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 교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기자로서의 사명과 인간으로서의 신뢰 사이에서 저는 갈등했습니다. 열차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흐릿하게 번져갔어요.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확신과 의심이 교차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도쿄가 가까워질수록 결심이 서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그게 기자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기타가와 교수님의 간절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일본인이니까 믿겠다는 그 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신칸센이 도쿄역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는 메모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폭탄 같은 비밀을 품고 플랫폼에 내렸죠. NHK 본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진실에 접근해야 할지. 김영우라는 이름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일본 과학계를 뒤흔들 폭탄이 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며칠 후 제가 새벽 2시 17분에 블로그에 글을 올리게 될 줄은. 그리고 그 글이 수백만 명에게 읽히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더더욱 몰랐죠. 제가 기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그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도쿄 NHK 본사 리서치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곧바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검색창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망설이듯 떠돌았습니다. 멜버른 대학교, 1989년, 금속 유기골 격체. 엔터키를 누르자 수십 개의 논문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멈춘 듯 조용한 사무실에 마우스 클릭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세 번째 논문에서 멈췄습니다. 저자 목록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Y, H, K임. 그 이름이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기타가와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 틀림없었어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논문을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MOF 구조의 불안정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구조가 쉽게 무너진다는 한계가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73%의 실패율이라는 수치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죠. 리에 씨, 벌써 출근했네요. 동료 기자 다나카가 커피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어 논문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EY, H, KM이라는 사람, 알아요? 다나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조교나 협력연구원 정도 아닐까요? 그 시절엔 아시아 연구자들이 많이 그랬잖아요. 그는 무심한 듯 말하고는 자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조교나 협력연구원이라니 정말 그뿐이었을까요? 기타가와 교수님의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스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나카가 자리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Y, H, K만으로 검색했어요. 놀랍게도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여러 편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모든 논문에서 Y, H, K임은 주저자가 아니었습니다. 늘 두 번째나 세 번째 저자로만 이름이 올라 있었죠. 마치 그림자처럼 뒤에 숨어있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한 건 1991년 이후였습니다. 그 이름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갑작스러운 단절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빨간 형광펜을 꺼냈습니다. 프린트한 논문에서 Y, H, KM이라는 이름을 하나하나 표시했어요. 형광펜 아래서 그 이니셜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는 기분이었죠. 소프트 다공성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논문을 찾았습니다. 1990년 논문이었어요. 저자는 기타가와와 로브슨, 그리고 Y, H, K 논문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이 개념이 바로 현재 MOF 기술의 핵심이었거든요. 구조가 유연하게 변하면서도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온도와 압력에 따라 스스로 조절되는 똑똑한 물질이었어요. 이게 바로 시작이었구나.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누가 들을까봐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직 사무실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편집국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노벨상 관련 기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어요. 기타가와 교수 수상 확실하대. 일본 과학의 위대한 성취야. 31번째 노벨상이라니. 대단해. 그들의 흥분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면 속 Y, H, KM이라는 이름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이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만 다른 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교토대학교 도서관 아카이브에 접속했어요. 오래된 연구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먼지 냄새가 날 것 같은 디지털 문서들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다가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89년 멜버른대 방문연구원 명단이었어요. 거기에 영호 K임, 코리아, 49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 K임. Y, H, K임의 풀네임이 김영호였던 거예요. 한국에서 온 연구원이었고 당시 나이는 49세였습니다. 1940년생이라는 계산이 나왔죠.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어디에도 그의 지도교수나 소속 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처럼. 보통 방문연구원 기록엔 출신 대학이나 연구소가 명시되는데 말이죠. 저는 한국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도 검색해봤습니다. 김영호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몇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었죠. 동명이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재료과학연구소, 김영호, 1991년 귀국. 짧은 기록이었지만 시기가 정확히 맞았어요. 게다가 수분 포집 기술 연구라는 키워드도 있었습니다. 연구소 홈페이지를 찾아봤지만 이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걸어봤어요. 여기는 더 이상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자동응답만 들렸죠. 목소리조차 기계적이고 차가웠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도쿄의 빌딩들이 석양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재료과학연구소가 부산에 있었다는 기록을 봤거든요. 직접 가보면 뭔가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쇄됐어도 건물은 남아있을 테고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다시 1991년 이후 기타가와 교수의 논문들을 살펴봤어요. 놀랍게도 그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연구 성과가 늘어났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이어받은 것처럼 1년에 3편이던 논문이 갑자기 7편, 10편으로 늘어났어요. 특히 1993년에 발표된 안정형 MOF 구조는 획기적이었어요. 초기의 불안정한 구조를 완전히 개선한 버전이었죠. 이 논문이 바로 노벨상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용 횟수만 7,000회가 넘었어요. 하지만 그 시작은 저는 화면 속 Y, H, KM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봤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그 이름이 마치 숨겨진 진실을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색이 핏빛처럼 선명했어요. 저녁이 되자 편집국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만 남아서 계속 자료를 뒤지고 있었어요. 논문 한 편 한 편을 읽으며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습니다.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분명해졌어요. Y, H, KM이 단순한 조교나 협력자가 아니었다는 게 그는 이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논문 곳곳에 그의 독창적인 관점이 스며 있었어요.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 기타가와 교수님이 인용한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김영우 선생님의 철학이었던 거죠. 인류애가 담긴 과학자의 꿈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컴퓨터를 껐습니다. 프린트한 논문들을 가방에 넣으며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야겠다고. 더 늦기 전에 부산의 그 폐연구소에 가서 김영우라는 사람의 흔적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의 가족도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내일 오후 부산행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예약 버튼을 눌렀어요. 왕복 티켓 35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Y, H, K임. 수십 년 동안 대체 무슨 비밀을 감추고 계셨던 겁니까? 노벨상 발표까지 3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호텔도 예약했어요. 부산 남구 옛 연구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습니다. 내일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죠. 잠들기 전 형광펜으로 표시한 논문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Y, H, KM이라는 이름이 빨간빛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지워진 이름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장님께 개인 휴가를 쓰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노벨상 발표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라고만 적었죠.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기타가와 교수님은 왜 저에게 이 비밀을 털어놓으셨을까? 혹시 누군가는 진실을 알아주길 바라셨던 건 아닐까? 양심의 무게를 혼자 견디기 힘드셨던 걸까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도쿄가 작아져 갔습니다. 저는 가방 속 논문 뭉치를 만지작거렸어요. 부산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부산 남구의 좁은 골목길. 택시에서 내린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눈앞에 낡고 오래된 건물이 서 있었어요. 한국재료과학연구소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녹이 쓴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마당엔 잡초가 무성했어요. 바닷바람에 실려온 소금기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건물 입구에 다가가자 안에서 누군가 나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는데 왼쪽 가슴에 관리실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노인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저는 일본 NHK 기자입니다.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우 박사님에 대해 알아보러 왔어요.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경계심이 사라지고 그리움 같은 게 스쳐 지나갔어요. 김 박사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그는 저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먼지 냄새가 났어요. 대부분의 연구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한 곳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김 박사님 연구실이었습니다.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저는 박진수라고 합니다. 30년째 여기서 일했죠. 연구실 안은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물건들은 그대로였어요.
벽에는 화학식이 빼곡히 적힌 칠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특별한 분이셨어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연구비가 끊겨도 혼자서 계속 실험하셨죠.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먼지 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자 낡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이건 김 박사님께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노인이 노트를 제게 건넸어요. 표지는 손때로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치자 빼곡한 손글씨가 보였어요. 연필로 쓰인 화학식과 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여백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타가와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김영호 박사님의 철학이 여기 있었습니다. 노트를 계속 넘겨봤어요. 1999년이라는 날짜가 적힌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엔 흡착과 탈착 과정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 그래프를 보세요. 저는 박진수 씨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건 MOF 구조의 핵심 원리예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님은 늘 말씀하셨죠. 언젠가 이 기술로 물 부족 국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거기 그려진 분자 구조 도식이 눈에 익었어요. 일본 특허청에 등록된 기타가와 교수의 특허와 똑같은 도식이었습니다. 이건 말문이 막혔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참 억울하게 가셨어요. 박진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구 성과를 인정받지 못하고 2003년에 돌아가셨죠. 어떻게 돌아가신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폐암이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실험실에서 너무 오래 일하셔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혼자 실험하시다가 저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낡은 노트가 진실의 증거였어요. 김영호 박사의 꿈과 열정이 여기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김 박사님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수 씨가 대답했어요. 김도윤이라고 지금은 서울대 교수로 있죠. 아버지처럼 화학을 전공했어요. 김도윤 교수, 그 이름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만나봐야 할 사람이 또 생긴 거예요. 이 노트를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저의 부탁에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누군가 기억해 주니까요. 저는 연구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정독하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마다 김영호 박사의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실패한 실험 기록도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시험 73% 실패.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때까지. 사막에도 희망은 있다. 이런 메모들이 여백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사랑한 사람의 기록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1991년 항목이었습니다. 멜버른에서 돌아옴. 연구비 중단. 하지만 혼자서라도 계속한다. 그 옆엔 작은 그림이 있었어요. 물방울 하나와 그 안에 작게 쓰인 희망. 김 박사님은 일본인 제자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박진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기타가와인가? 그 사람도 유명해졌다던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제자와 연락은 하셨나요? 한동안 편지를 주고받으셨죠. 노인이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끊겼다고 하셨어요. 바빠졌나 보다고. 편지라. 그렇다면 어딘가에 기타가와 교수와 주고받은 편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였어요. 혹시 그 편지들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마 아들인 도윤 교수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 유품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먼지 속에서 반짝이는 빛이 신비롭게 보였어요. 마치 김영호 박사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식을 보세요. 저는 노트의 한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건 현재 사막 지역 수분 채취 기술의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해요. 박진수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김 박사님의 연구가 실현된 건가요? 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습니다. 김영호 박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노트를 계속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계산식을 발견했습니다. 사막 공기 1kg당 물 3리터 추출 가능이라는 메모였어요. 이건 현재 발표된 수치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천재였어요. 박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단지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을 뿐이죠. 저는 노트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 페이지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어요. 이것들이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김 박사님은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러우셨어요. 노인이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엔 국경이 없다고 믿으셨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과학엔 국경이 없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국적 때문에, 인종 때문에 가려지는 진실들이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노트를 조심스럽게 박진수 씨에게 돌려드렸어요. 소중하게 보관해주세요. 이건 역사적 자료예요. 걱정 마세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김 박사님의 유산이니까요. 연구소를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낡은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버려진 곳이지만 누군가의 꿈이 여전히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스마트폰으로 김도윤 교수를 검색했어요. 서울대학교 화학과 교수, 전공은 나노소재. 아버지의 길을 따라간 아들이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가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김도윤 교수를 만나 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했어요. 노트에 도식과 일본 특허를 비교해봤습니다. 놀랄 정도로 일치했어요. 특히 다공성 구조의 유연성이라는 개념. 이건 김영호 박사가 1909년에 이미 완성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건 훨씬 나중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진실의 무게가 무겁게 다가왔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기타가와 교수님과의 약속도 있고 창밖으로 부산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빛났어요. 김영호 박사도 이런 밤에 홀로 실험실에서 꿈을 꾸었겠죠.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 그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학자의 꿈이자 인류의 표현이었어요. 내일 서울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편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잠들기 전까지 생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 연구동. 김도윤 교수의 연구실 문 앞에 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연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면엔 화학 저널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한쪽에는 분자 모형들이 놓여 있었어요. 창가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돌아섰습니다. 차토 기자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교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닮았는지 눈매가 선하게 생겼습니다. 부산에서 박진수 씨가 연락을 주셨어요. 그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러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영호 박사님의 연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기타가와 교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김도윤 교수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봉투 묶음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것들이 아버지가 받으신 편지들입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펼쳤어요. 기타가와 교수님이 보낸 것들이죠. 편지 봉투엔 일본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10년간 이어진 서신 교환이었던 겁니다. 읽어보셔도 됩니다. 김도윤 교수가 편지 한 통을 건넸어요. 일본어로 쓰여 있으니 기자님이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정성스러운 일본어 필체가 보였어요. 1995년 8월에 쓰인 편지였습니다. 존경하는 김 선생님께 선생님의 소프트 다공성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선생님 성함을 넣고 싶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기타가와 교수도 나름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2001년 편지였어요. 여기엔 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김 선생님, 특허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넣을 수 없어 괴롭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지는 어떻게 답장하셨나요? 제가 김도윤 교수에게 물었어요. 그가 다른 서랍에서 편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편지에 사본을 남기셨어요. 역사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김영호 박사의 답장을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김도윤 교수가 번역해 주었어요. 스스무, 내가 못다 만든 그물은 내가 메워주게. 아이들이 공기에서 물을 마시는 나를 보게. 그게 우리의 꿈 아니었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격려와 희망의 편지였어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김도윤 교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움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고.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과학자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철학이었습니다.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어요. 이건 2002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쓰신 마지막 편지 사본입니다. 편지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암 투병 중에도 제자를 격려하는 내용이었어요. 스스무, 내 몸은 약해졌지만 꿈은 여전히 살아있네. 자네가 그 꿈을 이루어주리라 믿네. 사막의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그날까지 국경도 민족도 중요하지 않네. 오직 인류의 행복만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끝까지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김도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히려 기타가와 교수가 성공하기를 바라셨죠. 저는 편지들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의 업적이 왜 가려져야 했을까요? 기타가와 교수님은 노벨상 수상이 유력하다고 들었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함께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불공평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김도윤 교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과학의 진보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그가 편지 묶음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릴레이 경주처럼 누군가 시작하고 누군가 이어받아 완성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시작한 사람의 이름이 지워지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김도윤 교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자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실 건가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어요. 기타가와 교수님과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같은 일본인이니까 믿겠다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도 고민입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알리고 싶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배신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려운 선택이시겠네요. 하지만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가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김영호 박사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물처럼 흐른다. 막을 수는 있어도 멈출 수는 없다. 아버지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으셨어요. 김도윤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이죠. 저는 편지들을 사진으로 찍어도 되는지 물었어요. 김도윤 교수는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록이 남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촬영했습니다. 역사적 증거가 될 편지들이었어요. 특히 특허 출원 시기와 편지 날짜가 일치하는 부분은 중요했죠. 혹시 아버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중 기억나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김도윤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지식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도 흐를 수 있다고. 그 말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지식의 흐름은 지위나 국적과 상관없다는 뜻이었겠죠. 아버지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셨어요. 김도윤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과학엔 국경이 없다고 믿으셨죠. 연구실을 둘러보니 김영호 박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미소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화학을 전공한 것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김도윤 교수가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조금이라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MOF 연구를 하시나요? 제가 물었어요. 네. 하지만 다른 응용 분야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의료용 약물 전달 시스템에 활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죠. 아버지의 길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어가는 아들.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오후가 깊어가자 저는 일어섰습니다. 도쿄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편지 사본을 하나 드릴게요. 김도윤 교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가장 중요한 편지예요. 아버지가 쓰신 마지막 편지죠.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기자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이해합니다. 김도윤 교수가 악수를 청했어요. 다만 아버지의 정신만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연구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김도윤 교수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쓸쓸하면서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편집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리에 씨, 노벨상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특집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다나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떤 기사를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죠. 비행기 안에서 김영호 박사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미움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 그 문장이 계속 가슴을 울렸어요. 도쿄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대신 회사로 향했어요. 정리해야 할 자료가 너무 많았거든요. 텅 빈 편집국에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띄운 건 2개의 문서였어요. 하나는 기타가와 교수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사, 다른 하나는 김영호 박사의 숨겨진 공로를 밝히는 기사.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새벽까지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편지를 읽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꿈속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펼쳐졌어요. 화면이 흑백 영화처럼 바뀌더니 1983년의 멜버른이 보였습니다. 멜버른 대학교 화학과 실험실. 새벽 2시, 불 켜진 실험실 창문이 캠퍼스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안에는 2명의 동양인이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43세의 김영호, 다른 한 명은 33세의 젊은 기타가와 스스무였어요. 2사람 모두 하얀 실험복을 입고 있었지만 김영호의 가운엔 화학약품 얼룩이 더 많았죠. 세월의 흔적처럼 켜켜이 쌓인 얼룩들이었습니다. 또 실패입니다, 선생님. 젊은 기타가와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이 벌써 21번째예요. 구조가 계속 무너집니다. 김영호는 실험 결과를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실패도 데이터야. 스스무, 왜 무너지는지 알아야 안 무너지게 만들 수 있지. 연필을 쥔 그의 손가락 마디가 굵어져 있었어요. 오랜 실험실 생활의 증거였죠. 그의 손등엔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오래전 실험 사고의 흔적이었죠.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계속 실험에 몰두했습니다. 선생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기타가와가 물었어요. 매일 밤 이렇게 가족이 그리우실 텐데. 김영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내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서.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반구의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물이 없는 곳에서도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겠지. 기타가와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 물어봐. 일본인인 저를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젊은 기타가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나라가 한국의 한 일들을 생각하면. 김영호가 실험을 멈추고 제자를 바라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실험실의 환풍기 소리만 윙윙거렸죠. 어릴 땐 미웠지. 김영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징용으로 끌려가셨거든. 돌아오지 못하셨어. 기타가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죄송합니다. 1943년 겨울이었어. 김영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시던 날 눈이 많이 내렸지. 어머니는 그 후로 평생 눈 오는 날엔 우셨어. 기타가와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했어요. 하지만 말이야, 스스무. 김영호가 비커를 들어 보였습니다. 미움으론 물 한 방울도 못 만들어. 증오로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지. 그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는 건 미래야. 과거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 선생님. 기타가와의 눈가가 부러졌어요. 자네도 선택하지 않은 과거에 책임질 필요는 없어. 김영호가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대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미래에 책임지자고. 2사람은 다시 실험에 몰두했어요. 새로운 촉매를 넣고 온도를 조절하고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실패와 재시도가 반복됐죠. 실험실 바닥엔 깨진 비커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이번엔 온도를 2도 더 낮춰보자. 김영호가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촉매 농도를 0.5% 줄여보고 기타가와가 재빨리 조건을 조정했어요. 2사람의 호흡은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마치 오랜 파트너처럼 서로의 생각을 읽는 듯했죠. 새벽 4시가 되자 기타가와가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선생님, 이것 보세요. 구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김영호가 달려와 현미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이네. 3시간째 안정적이야.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2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21번의 실패 끝에 찾은 작은 성공이었습니다. 기타가와는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고 김영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걸 소프트 다공성이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기타가와가 제안했습니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구조니까요. 좋은 이름이야. 김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논문에 쓰게. 제일 저자는 자네가 되어야 해. 하지만 선생님이. 난 괜찮아. 김영호가 손사래를 쳤어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세상에 나가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나가든. 그들은 밤새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7시간 동안의 실험 과정을 비디오 테이프에 기록했어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데이터를 축적했죠. 테이프가 돌아가는 소리가 실험실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이 구조가 왜 안정적일까요? 기타가와가 물었어요. 유연함이 곧 강함이야. 김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딱딱한 것은 부러지지만 유연한 것은 버텨. 대나무처럼 말이야.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멜버른의 아침 햇살이 실험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밤새 실험한 두 사람의 얼굴이 피곤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어요. 아침 해가 완전히 뜰 무렵 김영호가 실험복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스스무, 이 연구를 계속 발전시켜줘. 나는 곧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왜요? 여기서 계속 연구하시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김영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이 기술이 필요해. 우리나라도 언젠가 물 부족을 겪을 테니까. 기타가와가 스승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생님이 가시면 이 연구는 어떻게 되나요? 자네가 이어가면 돼. 김영호가 미소 지었어요. 내가 못다 만든 그물은 자네가 메워주게. 그는 실험 노트를 기타가와에게 건넸습니다. 두툼한 노트였어요. 여기 내 모든 아이디어가 담겨 있어. 잘 활용하게. 선생님 이름은 꼭 논문에 넣겠습니다. 김영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상황이 허락할 때만 하게. 무리하지 말고. 그의 눈엔 이해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요. 기타가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공평함이란 건 사치야. 김영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대에겐 말이지. 하지만 다음 세대는 다를 거야.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젊은 기타가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김영호의 손은 따뜻하고 거칠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타가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긴.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김영호가 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이 기술로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김영호가 실험실을 둘러봤어요. 밤새 함께한 공간에 작별을 고하는 듯했습니다. 스스무, 약속해줘. 이 연구를 끝까지 완성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선생님. 기타가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화면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1983년에 멜버른이 사라지고 현재로 돌아왔어요. 저는 편집북 책상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었을까요?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치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대화가, 실험실의 냄새가, 새벽의 공기가 모두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제가 쓰다 만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노벨상의 그림자라는 제목이었어요. 커서가 깜빡고 있었죠. 창밖을 보니 동이 트고 있었어요. 2025년 10월 7일 새벽, 노벨상 발표까지 하루 남았습니다. 저는 김영호 박사의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미움으론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 그 문장 아래 작게 메모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진실로는 바다도 만들 수 있다. 꿈속에서 본 두 과학자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국적과 역사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 두 사람. 그들의 우정과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한 사람의 이름은 빛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이게 과연 그들이 원했던 결과일까요? 저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진실을 쓰되 두 사람 모두를 존중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편집부장이었습니다. 리에 씨, 출근했어.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야. 목소리가 급했어요. 노벨상 특집 최종 점검이니까 준비해서 와. 알겠습니다. 짧게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두 개의 기사 파일이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1983년 멜버른의 그 새벽처럼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될 테니까요. 창밖의 해가 점점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새로운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회의 시간까지 아직 몇 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과학엔 국경이 없다. 하지만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0월 8일, 노벨위원회의 발표가 시작되기 30분 전이었습니다. NHK 편집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카메라 2번. 준비됐나? 자막팀, 대기하세요. 생중계 5분 전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책상에 앉아 준비한 2개의 원고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내보낼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오후 6시 30분.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편집국의 모든 시선이 대형 모니터에 쏠렸어요. 2025년 노벨 화학상 수상자는 발표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금속 유기골격체 개발의 선구적 업적을 인정받아 일본 교토대학의 스스무 기타가와 교수입니다. 편집국이 폭발했어요. 됐다. 31번째야. 일본이 또 해냈어. 만세. 일본 만세. 동료들이 서로 껴안고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일본 과학계의 위대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환호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호 박사의 편지가, 그 낡은 노트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이 영광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걸 아는 건 저뿐이었어요. 리에 씨, 특집 원고 준비됐어? 타니구치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7시 특집 방송에 내보낼 거니까 빨리 줘. 저는 망설이다가 2번째 원고를 건넸어요. 김영호 박사의 공로를 언급한 버전이었습니다. 부장이 원고를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한국인 스승. 숨겨진 공모? 사실입니다. 부장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타니구치 부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리에 씨, 내 방으로 와.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부장이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정신이 나갔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진실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반박했어요. 진실, 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축하받을 날이야. 31번째 노벨상이라고. 그는 원고를 책상에 던졌어요. 이런 걸 내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국민들이 실망할 거야. 기타가와 교수도 곤란해질 거고. 하지만 스승 얘긴 빼,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성취만 나가. 그게 우리의 역할이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새로써 부장이 명령했어요. 기타가와 교수의 업적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30분 안에. 회의실을 나왔을 때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생방송 준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보수 농객 사카모토 렌이 카메라 앞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일본 과학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혹 외부 공로를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일본의 성취를 폄하하는 배신 행위입니다. 배신이라니요. 진실을 말하는 게 배신인가요? 저는 복도에 멈춰 서서 그의 말을 들었어요. 기타가와 교수는 순수한 일본인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사카모토가 계속 외쳤어요. 외국인 조력자 따위는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뻔뻔한 거짓말. 하지만 시청률 32%를 기록하는 황금 시간대에 그 거짓말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새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이 무거웠어요. 한 글자 한 글자가 배신처럼 느껴졌죠. 기타가와 교수의 독창적 연구가 일본 과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 거짓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 절반의 진실을 쓰고 있었죠. 7시가 되자 특집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제 원고가 앵커의 입을 통해 전국으로 송출됐어요. 김영호 박사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편집국은 축제 분위기였어요. 시청률 35% 돌파. 역대 최고 기록이야. 오늘 밤은 술이다. 하지만 저는 책상에 남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제가 처음 쓴 원고가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노벨상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슬프게 보였죠. 밤 9시, 편집국이 조용해졌을 때 타니구치 부장이 다시 다가왔어요. 리에 씨, 수고했어.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끔은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 국익이라는 거 말이야. 국익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그래, 국익.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인의 자긍심, 그게 더 중요해.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그는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그 원고는 지워. 흔적도 남기지 마. 부장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25년간 일해온 언론사의 모습인가요? 진실을 가리고 국익을 앞세우는 곳인가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김도윤 교수의 문자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타가와 교수님이 받으셔서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김영호 박사의 아들은 축하를 보내는데
정작 그의 아버지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창밖을 보니 도쿄타워가 특별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31번째 노벨상을 축하하는 불빛이었죠. 온 나라가 환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움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 김영호 박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으로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삭제하라던 원고를 USB에 저장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이 빛을 볼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며 밤 11시 회사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술집마다 건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기쁨에 들떠 있었죠. 일본 만세, 기타가와 교수 만세, 31번째 노벨상 만세. 하지만 저는 그 환호 속에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혼자 걷는 밤거리는 춥고 쓸쓸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맞은편에 앉은 할아버지가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일면 톱기사는 당연히 노벨상 수상 소식이었죠. 일본의 자랑, 기타가와 교수, 순수 일본 기술력의 승리, 31번째 영광, 세계가 인정한 일본 과학, 모든 신문이 같은 논조였어요. 김영호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자정이 넘어서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저를 맞았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창가에 앉았어요. 내일이면 전 세계가 기타가와 교수를 축하할 겁니다. 스웨덴에서 상을 받고 연설을 하겠죠. 그 연설에서 김영호 박사를 언급할까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아니, 할 수 없겠죠. 이미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저는 가방에서 김영호 박사의 편지를 꺼냈어요. 스스무, 내가 못다 만든 그물은 내가 메워주게. 그물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그물을 처음 짜기 시작한 사람의 이름은 사라졌어요. 이게 과연 김영호 박사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새벽 1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빈 문서를 열었어요. 뭔가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에는 낼 수 없어도 어딘가엔 남겨야 한다고. 오늘 일본은 환호했고 나는 녹음을 멈췄다.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스마트폰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리에, 긴급히 전할 게 있어. 전화 가능? 대학 동기이자 스웨덴 공영방송 기자인 안나 린드크비스트였습니다. 전화를 걸자 안나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리에, 노벨위원회 내부 Q&A 자료를 입수했어.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내용인데? 기타가와 교수가 비공식 브리핑에서 특별한 발언을 했대. 안나가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이 연구는 제 스승의 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분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타가와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니. 더 있어. 안나가 계속했습니다. 위원회 Q&A 문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 과학은 계승의 산물이며 모든 위대한 발견은 선행 연구자들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진다. 노벨위원회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과학의 계승성을 인정한다는. 위원회에서 스승이 누구냐고 물었대. 안나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타가와 교수가 구체적인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해. 왜 끝까지 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요? 문서 사본을 보내줄 수 있어? 제가 부탁했어요. 이미 보냈어. 그런데 이에 안나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도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뭐가? 멜버른대 기록보관소에 연락해봤거든. 안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989년부터 1991년까지 YHKM이라는 한국 연구원의 실험 수첩 사본이 있대.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그 수첩을 확인할 수 있어? 이미 요청했어. 곧 디지털 사본을 보내준다고 했어. 통화를 끝내고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안나가 보낸 노벨위원회 Q&A 문서가 있었어요. 15페이지 분량의 내부 자료였습니다. 문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7페이지의 핵심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 MOF 기술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답변 기타가와 1983년 멜버른에서 시작된 공동연구가 출발점이었습니다. 질문 혼자 이룬 성과입니까? 답변 기타가와 과학의 혼자란 없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외교적인 답변이었지만 숨은 의미가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고백이었죠. 오전 8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편집국은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어제 시청률 최종 집계 나왔어. 38% 대박이야.
역시 일본의 저력이야. 하지만 제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몰래 MOF 관련 최신 데이터를 검색했어요. 놀라운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연간 MOF 관련 논문 7,000편 발표, 전 세계 200개 이상 연구팀 참여, 2024년 시장 규모 50억 달러. 이 거대한 산업의 시작점에 김영호 박사가 있었던 거예요. 오전 10시 안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멜버른대 자료 받았어. 정말 놀라워.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KM의 실험 수첩 스캔본이었어요. 부산에서 본 노트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특히 1990년 3월 15일 기록이 눈에 띄었어요. 사막 공기 1kg당 물 2.8리터 추출 성공, 온도 25도, 습도 20% 조건, 에너지 소비 최소화 방안 발견, 현재 발표된 기술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35년 전에 이미 핵심 원리를 발견했던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다음 페이지였습니다. 사하라 사막 실증 실험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설계도가 있었어요. 지금 UAE에서 운영 중인 시설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점심시간, 타니구치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리에 씨, 스웨덴에서 뭔가 연락 왔다던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국제전화 기록을 확인했나 봅니다. 개인적인 연락이었습니다. 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노벨상 관련이라면 회사를 통해 하지. 개인 플레이는 안 돼.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오후 2시 놀라운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안나가 추가 자료를 보냈어요. 노벨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일부였습니다. 위원 1 기타가와 교수의 독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원 2하지만 특허와 논문은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과학은 계승됩니다. 중요한 건 인류에 기여한 결과입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공식 기록만을 인정했죠. 오후 3시 안나가 또 다른 폭탄을 보냈습니다. 중동 지역 MOF 프로젝트 보고서였어요. 사막 수분 채취 시연 성공 1일 5톤 규모 물 생산, 킬로그램당 3.2리터 추출 달성, 2025년 10월 현재 7개국 도입 확정. 김영호 박사가 꿈꾸던 사막의 물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후 4시 더 충격적인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기타가와 교수의 스톡홀름 강연 초고였어요.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초고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비록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하지만 빨간 펜으로 그어져 있었습니다. 최종 강연에선 삭제될 부분이었죠. 그 아래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일본 대사관 요청 불필요한 언급 자제. 외압이었습니다. 기타가와 교수님도 말하고 싶었지만 막힌 거예요.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됐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어요.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벨위원회 Q&A, 공식 인증, 멜버른대 실험 수첩 역사적 증거, 특허 시점과 편지 일치 시간적 증거, 7,000편의 후속 논문 영향력 증명, 사막 수분 채취 실증 현실적 성과, 완벽한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밤 8시, 타니구치 부장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있었네. 리에 씨, 내일 아침 회의 있어. 무슨 회의인가요? 스웨덴 자료건 말이야. 부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떤 자료를 받았든 보도는 불가야. 이미 위에서 결정났어. 하지만 이건 역사적 진실입니다. 제가 항의했어요. 진실? 부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노벨위원회가 인정한 진실은 기타가와 교수가 수상자라는 것뿐이야. 그는 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개인적으로 뭔가 하려는 생각은 버려. 기자 생명 끝나고 싶지 않으면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전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리에 씨, 현실을 봐. NHK는 공영방송이야.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해.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어요.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부장이 떠난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침묵해야 하나요?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도쿄의 밤거리가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계승의 산물이다. 노벨위원회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렇다면 그 계승의 시작점도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밤 10시, 모든 자료를 USB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개인 블로그에 접속했어요. 책을 작성 버튼이 보였습니다. 클릭하려다가 멈췄어요. 이걸 공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업계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영호 박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부산의 낡은 연구실에서 본 그 사진.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열정과 희생. 그리고 사막의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그 아이들. 그들이 마시는 물의 첫 방울은 누가 만든 걸까요?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김도윤 교수의 메시지였습니다. 기자님, 아버지 생일이 내일입니다. 10월 10일. 살아계셨다면 85세가 되셨을 거예요. 10월 10일. 김영호 박사의 생일이 내일이라니. 운명 같은 우연이었어요. 새벽 12시를 넘어 10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그날, 일본은 환호했고, 나는 녹음을 멈췄다.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2025년 10월 4일. 저는 한 과학자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창밖에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진실의 문을 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김영호 박사의 생일인 오늘, 그의 이름을 세상에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블로그 작성 창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타이핑을 계속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거웠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느꼈어요. 25년 기자 생활의 모든 것을 걸고 쓰는 글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9일 새벽 2시 17분. 저는 마침내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긴 글이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날, 일본은 환호했고, 나는 녹음을 멈췄다. 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2025년 10월 4일, 저는 기타가와 스스무 교수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녹음기가 꺼진 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구의 시작은 한국인 스승, 김영호 선생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분은 같은 일본인인 저를 믿고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같은 인간으로서 그 믿음에 답합니다. 손이 떨렸지만 계속 썼어요. 김영호 박사의 부산 연구실 이야기. 손때 묻은 노트와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는 문장. 편지 속 미움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든다는 철학. 모든 증거를 첨부했습니다. 멜버른대 실험 수첩 사본.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논문들. 기타가와 교수와 주고받은 편지 사진. 노벨위원회 Q&A 문서 일부. 글을 마무리하며 썼어요. 오늘은 김영호 박사님의 85번째 생일입니다. 비록 22년 전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막의 아이들이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요. 저는 25년간 NHK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글은 기자가 아닌 한 인간으로 썼습니다. 진실은 국경도 민족도 넘어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 30분. 조회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점, 50점. 첫 댓글이 달렸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에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한 연구자. 곧이어 댓글이 폭발했어요. 김영호 박사님을 기억합니다. 부산대 화학과 동문. 아버지가 그분 밑에서 일했습니다. 진짜 천재셨어요. K연구원. 멜버른에서 그분을 뵀던 기억이 납니다. 호주 시드니. 새벽 3시. 조회수가 1만을 넘었습니다.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도윤 교수였어요. 리에 기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새벽 4시. 조회수 10만 돌파. 일본의 대형 커뮤니티에도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댓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익명의 NHK 직원. 댓글은 금방 삭제됐지만 저는 봤어요. NHK 내부에서도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새벽 5시. 타니구치 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리에,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글 내려. 못 내립니다.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당장 회사로 나와. 이건 명령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새벽 6시. 조회수 50만. 해외 언론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BBC 인터뷰 가능한가요? CNN 자료를 더 제공할 수 있나요? 로이터 노벨상에 숨겨진 진실. 우리가 보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다른 곳에서 왔어요. 스웨덴 노벨위원회 공식 계정이 제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한 흔적이 캡처로 돌았습니다. 오전 7시. 조회수 100만 돌파.
김영호가 한국과 일본 양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그때 뜻밖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스스무 기타가와였어요. 사토 기자님, 용기 있는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기타가와 눈물이 났어요. 기타가와 교수님도 결심하신 거였습니다. 오전 9시 NHK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늘 중으로 사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25년 기자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정오, 기타가와 교수의 긴급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어요. 저는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 분이 계십니다. 기타가와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 스승이자 MOF 연구의 진정한 개척자, 김영호 박사님입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1983년 멜버른에서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이 계속했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이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김영호 박사의 사진을 들어보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힙니다. 이 노벨상의 절반은 김영호 박사님의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한국 언론은 환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오후 3시, 김도윤 교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리에 기자님, 아버지 묘소에 가려고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더 이상 NHK 기자는 아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부산의 한 조용한 묘원, 김영호 박사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김도윤 교수가 아버지 묘비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세상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저도 묘비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김 박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블로그 댓글 알림이었어요. 당신의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언론인입니다. NHK 선배 기자들. 그리고 놀라운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노벨위원회가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은 여러 세대에 걸친 연구자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김영호 박사의 선구적 연구가 MOF 기술 발전의 토대가 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공식적인 인정이었어요. 비록 상은 받지 못했지만 역사엔 기록될 거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새벽 제 블로그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과학엔 국경이 없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진정한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어요. 콜롬비아 저널리즘 스쿨, 김영호 박사님의 이름을 교과서에 넣겠습니다. MIT 교수, 10월 10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박사의 85번째 생일이 끝나가는 시간. 저는 블로그에 마지막 글을 올렸어요. 오늘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요. 김영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 미움으로는 물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과 용기로는 바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날 일본은 환호했고 저는 녹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계는 진실을 알게 됐고 역사는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인간으로서. 사토리의 올림.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자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가 된 것 같았어요. 진실을 지킨 한 인간으로서 저는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제안들이 들어왔어요. 여러 대학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출판사들이 책을 내자고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사막 지역에서 MOF 기술로 물을 만들 때마다 이제 김영호 박사의 이름이 함께 언급된다는 것. 그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진 거였어요. 사막의 공기에서도 물은 태어난다. 그 물방울 하나하나에 이제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한국 최고, 한국은 아직 멀었다면, 한국 분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